백혈구 파워를 키우는 효소. 2016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리버사이드 의대 연구팀은 모유가 아기 면역 시스템을 훈련시켜 엄마 면역세포와 닮은 면역세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를 모체교육 면역이라고 이름 붙였다. 모유에 포함된 엄마의 면역세포들이 아기 장벽을 통과한 후 흉선으로 이동, 면역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흉선은 사춘기 때 가장 비대해졌다가 성인이 되면서 차차 줄어든다. 때맞춰 면역이 장소도 면역 교육이 장소도 장으로 바뀐다. 장은 직접적으로 인체 면역이 바탕이면서 백혈구, 림프구를 강화시키는 훈련소 역할도 맡고 있다. 효소가 백혈구를 활성화시킨다. 효소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인체 내에서 그 역할이 무궁무진하다. 먹고 소화시키고 자고 일어나고 자식 낳고 몸을 치료하고 이 모든 일에 효소가 관여한다. 세포 내 대사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데 이때 효소의 촉매작용이 바탕이 된다. 면역이 최후 보루인 백혈구 역시 효소에 의해 활성화된다. 효소는 항원 항체 반응과 마찬가지로 한 개의 효소당 한 가지 일만 처리한다. 인체 내 효소의 종류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밝혀진 것만 3,000여 종이고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300만 여 종이므로 효소가 못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가령 단백질 분해 효소는 단백질 외의 영양소를 분해시키지 못한다. 이를 단순 효소라 한다. 하지만 복합 효소는 3차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등과 결합해 자기 정체성을 갖는다. 흔히 자물쇠와 열쇠 모델로 설명된다.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요소는 모두 6가지가 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수분, pH 농도, 체온이 그것이다. 이 6가지 요소만 최적으로 맞추어도 인체 면역력이 올라가게 된다. 장내 미생물은 어떻게 해서 면역에 기여하나? 그렇다면 장내 미생물은 어떻게 해서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걸까? 장내 미생물과 백혈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장내 미생물은 체온을 높인다. 인체의 장에는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어 우리가 먹은 음식을 바탕으로 발효를 한다. 모든 발효에는 발열 작용이 뒤따른다. 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는 사람은 체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인체는 병이 나면 스스로 체온으로 올리는데 효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백혈구를 강화시키기 위함이다. 평소에도 몸이 따뜻하면 면역체계가 빨리 활성화되어 외부 병원균에 대한 방어가 쉽다. 둘째, 장내 미생물은 효소를 생성한다. 장내 미생물은 인체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식이섬유 등 난소화성 탄수화물을 먹고 효소를 배출한다. 장내 미생물이 많은 장에는 효소가 많을 수밖에 없다. 셋째, 장내 미생물은 비타민을 만든다. 비타민은 조효소의 일종으로 그 자체로는 별다른 능력이 없고 효소와 결합하고 난 뒤에야 자기 능력을 갖게 된다. 장내 미생물은 장에서 비타민 K, 비타민 C2와 같은 비타민을 생성한다. 이 비타민이 장내 효소와 결합해 혈액 응고, 비타민 K, 적혈구 조성, 비타민 C2 등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장내 미생물은 간의 부담을 줄여준다. 장내 유해균의 숫자보다 유익균의 숫자가 많으면 장내 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다. 장내 환경이 좋으면 면역, 해독 작용이 순조롭다. 간이 받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섯째, 장내 미생물은 백혈구의 부담을 줄여준다. 간이 부담이 줄면 백혈구가 받는 부담도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젊은 친구들이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해 생사를 넘나드는 것은 면역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백혈구가 안정되면 사이토카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여섯째, 장내 미생물은 면역계를 훈련시킨다. 장은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물을 검사하면서 세균을 처리하는 동시에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는 일을 한다. 신병들이 훈련소를 거쳐 자대 배치를 받듯 장내 미생물이 훈련 조교 역할을 맡는 것이다. 나쁜 조교가 교육을 시키면 신병은 적군에 이로움을 주는 무기로 돌변한다. 인체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는 것도 신병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이라도 약물을 많이 섭취하거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장의 온도가 내려가 장내 환경이 나빠진다. 장내 유익균, 즉 착한 조교가 없으면 인체는 상상도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 아토피성 피부염, 비염, 류머티즘 역시 면역체계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일곱째, 장내 미생물은 그 자리에서 병원균을 죽인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배탈, 설사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왜일까? 사람마다 장내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이 건강한 사람은 장내 미생물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을 바로 제압한다. 유해균은 물론 바이러스까지 맥을 못 추게 만드는 게 장내 미생물이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생활습관. 평상시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강인으로 살지 반건강인으로 살지 결판이 난다. 체내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려면 생활 속에서 건강 10계명만 지켜도 충분하다. 건강 10계명은 내가 책을 낼 때마다 강조하는 항목으로 이 책 뒤쪽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다. 건강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체내 효소가 자기 일을 하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의 생활 습관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흉식 호흡을 한다. 가슴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호흡은 숨이 짧아 체내 산소 공급에 지장이 있다. 반면 배를 움직이는 복식 호흡은 숨이 깊을 뿐만 아니라 장을 자극해 장이 연동 운동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장이 연동 운동이 원활하면 장내 환경이 좋아져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 둘째,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 수분을 적절하게 섭취하면 혈류의 흐름에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세포를 탱탱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셋째,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햇빛을 잘 쐬지 않는다. 하루 30분가량 일광욕을 하면 백혈구와 내식세포를 증강시켜 각종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준다. 넷째,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편식을 한다. 특히 가공식품에 든 방부제는 장내 미생물을 죽여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든다. 평소 자연식을 활성화하되 비타민, 미네랄을 고려해 다양한 종류를 섭취해야 한다. 다섯째,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해야 건강하다. 근육은 인체의 보일러로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 체온은 효소를 활성화시켜 백혈구 파워를 강화시켜준다. 여섯째,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과로를 한다. 휴식만큼 면역력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없다. 몸이 쉬어야 대사효소가 몸을 치유하기 시작한다. 일곱째,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술, 담배에 대한 절제가 없다. 술, 담배, 약물은 효소의 낭비를 부른다. 효소를 아껴야 면역력이 올라감을 늘 기억하자. 여덟째,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감사함을 모른다. 몸이 과로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이 과로다.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기 전에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자. 9째,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몸이 차다. 몸이 따뜻해야 체내 효소가 활성화돼 면역력이 올라간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멀리하고 겨울에는 목도리와 모자를 생활화해야 한다. 10번째,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인체 노폐물 배출에 소홀하다. 자동차나 집을 오래 쓰려면 정기적으로 수리, 청소를 해주어야 하듯 우리 몸도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해주어야 한다. 복합 발효 배양물을 바탕으로 하는 인체 정화 프로그램은 체내 묵은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함으로 면역력을 높여준다. 일반인은 열흘만 해도 몸이 가뿐하다. 대사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적혈구의 교체 주기인 120일에 맞춰 인체 정화에 도전해보자. 새 몸을 얻은 것처럼 활력이 생길 것이다.